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어쨌든 엔비디아의 실적에 가장 주목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뭐 일단은 애매모호한 실적이긴 했습니다. 뭐 사실 숫자로만 봤을 때는 여전히 좋은 실적인데 계속 눈높이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이걸 미치지 못하면 이것에서 약간만 미스가 나면 미국에서도 실망을 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가 하락으로 거래를 이어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 일단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선박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한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은 잠시 후에 또 이재 앵커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엔비디아 앞으로의 방향, 반도체 투자 방향도 대담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죠? 네, 그거 잘 저희가 전달해 드릴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네. 오늘 시장에서 중소형 제약사의 급락이 네, 좀 걱정이 이상한 됩니다. 포인트가 네. 포착됐어요. 알테브젠 같은 경우는 장중에 20% 넘게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을 꽤 높여줬거든요. 뭐 낙폭이 10%로 줄기는 했습니다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점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좀 불안한 요소는 지속적으로 나오네요. 네. 자, 시장이 일단은 뭐 오늘도 뭐 코스닥 쪽에서의 낙폭이 조금 더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또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업종이나 테마, 이슈들을 확인해 보면서 대응책 하나씩 마련해 봐야 되겠죠? 더 자세하게 이슈 브리핑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크풀을 보시면 오늘 업종의 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슈가 분산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다시 부각을 받습니다. 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떨어지고 오히려 방산이나 이런 사료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전쟁이 더 격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하루 만에 바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와 뭔가 합의를 할 수 있다,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암호화폐는 역시 계속해서 비트코인 95,000달러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도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지원할 또 개발할 집중할 산업으로 이야기가 언급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우리 시장에 여전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반면에 의료 AI,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의료 AI나 어제 또 역시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 스페이스X의 발사 이후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뭐 역시 정치적인 이야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도 여기저기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최근에 어쨌든 뭐 철도 관련해서도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과 또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도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가 오늘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도 시작하고 나서 좀 이상함을 감지했는데 알테오젠이 시작하자마자 10% 가까이,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니까 20% 넘게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이런 제약바이오, 특히 기술 수출 관련된 제약바이오 코스닥 쪽에서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금 주시를 해보면서 저희도 뭔가 이슈가 원인이 좀 발견되면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BM을 포함한 반도체도 오늘은 좋지가 않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뚜렷한 반도체의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확인을 해봤고요. 더 자세하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더 큰 이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 반도체,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한 6시쯤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시장에서는 애매모호하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이 351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EPS 주당 순이익이 81센트, 0.8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시장에서는 주가가 마감할 때 하락했고 시간의 거래에서
깊게 한 5% 가까이 빠졌다가 낙폭은 많이 줄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1%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젠슨 황 CEO도 지금 블랙웰도 벌써 나가고 있다. 블랙의 앞으로 차세대 AI 칩이라고 불리는 블랙웰도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예상보다 더 공급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만 돼도 블랙웰의 매출이 굉장히 잡힐 것이다. 여기에다가 지금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H200도 역시 판매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주가가 엔비디아 시원찮은 반응이었습니다. 자, 왜 그랬나? 이유를 찾다 보니까 4분기 매출 전망이 375억 달러다.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375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예상한다라고 엔비디아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것이 시장의 예상치는 어느 정도는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치에 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단과 하단의 밴드가 있는데 그 최상단이 41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상단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러면서 또 주가가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 빠지는 모습인데 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도대체 실적 가이던스보다도 어느 정도 더 높게 실적 예상치를 발표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고 AI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못 가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일단은 반도체가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거는 엔비디아발 SK하이닉스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1% 가깝게 오르고는 있는데 최근 엔비디아의 AI 칩 블랙웰의 그 발열, 그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역시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해지는 상황으로 최근 7거래 연속 외국인의 매도는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와 짝을 이루는 게 이제 한미 반도체인데 현재 주가가 크게 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SK하이닉스가 좀 거꾸로 6거래 연속 이어지다가 오늘 장 초반 외국인이 7거래 만에 매도로 좀 전환됐다. 이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반도체 관련주 중에 눈에 띄는 건 이제 테크윙이거든요. 최근 주가가 최단기간에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시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종가 보니까 한 5.9% 강세로 마감이 됐더라고요. 오늘 상승폭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 6% 강세 힘으로 출발하고 있다라는 흐름들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조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드렸지만 약발이 오래가지 않는 삼성전자 오늘 소폭 오름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월 30일부터 15일 당일 빼고는 쭉 외국인이 매도했는데 현재도 외국인 매도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발 소식 전해지고 나서 반도체 관련주는 비교적 선방한다라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장 후반까지 좀 봐야 될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 대비 상승폭을 지킬 수 있을지가 좀 오늘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테마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오늘 많은 부각을 받고 있고 주가도 오랜만에 다시 또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과연 이제 대화를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자,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 협상에 임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과연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를 하면서 휴전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전쟁이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판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큰 트리거가 되니까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휴전 협상에 나서지는 않겠죠. 푸틴도 고단수이니까요. 푸틴의 조건은 이런 거였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전쟁 상황 중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어느 정도는 좀 확보했거든요. 이것을 우크라이나가 포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휴전 협상에 나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탈환한, 지금 빼앗은 영토는 러시아가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조건을 합의한다면 이러면 휴전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보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펼쳐질지.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이 나는 건가라는 분위기가 이쪽으로 또 쏠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뉴스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계속 확전, 뭔가 전투의 이야기가 나오면 방산이나 이런 곡물, 사료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휴전의 협상, 휴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올라가는 시속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또 간밤에 영국의 미사일로 이번에 영국 미사일로 또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최후의 고지전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대표적으로 선부토건 7.45%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5월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현지 사업가에서 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구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신사업을 또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토목, 건축과 관련된 범양, 건영 같은 경우에도 15% 넘는 급등세를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SY는 코오롱 글로벌과 함께 MOU를 좀 체결한 흐름들이 있는데 그 하이브리드 패널 이쪽으로 집중해서 우크라이나 사업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TYM도 3% 강세의 힘이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나 마을 이런 데 학교 인근 시설 인터넷 인프라 관련해서 장비를 공급한다. 그런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관련된 우크라 재건 관련주의 흐름들 오늘 양호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죠. 95,000달러대까지 이제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가상화폐의 본토가 될 것이다. 이 가상화폐를 강하게 지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공약들을 내걸었고 실제로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내각을 그리고 백악관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새로운 자리를 하나 만들 수 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르라고 암호화폐를 전담하는 직책을 만들어서 백악관에 이 트럼프 당선인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전략 정책을 세울 사람을 만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가상화폐 전단직을 지금 신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고위 참모직으로 이 자리를 만들지 아니면은 연방정부 전체 정책을 좀 조율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는 계속 지금 의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SEC 의장, 위원장도 이제는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마 자르고 새로운 사람,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을 자리에 앉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것에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95,000달러대까지 눈앞에 왔고 연내 10만 달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꿈과 같은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이제 멀지 않습니다. 5,000달러만 가면 됩니다. 연내에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오늘은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가 18%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주주입니다. 2대 주주입니다. 오늘 18% 급등이고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그 빗성코리아도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관련주로 5% 강세입니다. 위지트는 T사이언티픽의 또 주요 주주로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30%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고 관련주로 2.5% 강세입니다.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인데 암호화폐 관련주를 엮였고 각각 1에서 2%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트럼프 트레이드로 계속 우리 시장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뭔가 반도체나 뭐 주도 업종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장이긴 합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볼지 종목별 대응 전략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좀 시장을 봐야 되는데 오늘도 좀 쉽지 않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데일리온 라이브로 이어갈 거고 혹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정감 있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불리하게 좀 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네. 엔비디아발 실적도 있었고 오늘 그 장이 출발하면서 매우 궁금한 지점이 있었는데 네. 또 적임자이시니까 네.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이요. 네. 장중에 20% 급락했거든요. 맞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쨌든 뭐 긍정적인 호재가 있어서 자사주 매입 이슈 이런 네. 것 때문에 이제 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중소형주는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막 네. 무너지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코스닥도 엄청 출렁거렸어요. 맞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이게 개별 이슈로 인한 거죠. 왜냐하면 다 함께 흔들리니까요. 그렇죠. 파트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조금 전에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자꾸 미사일을 발사한다라는 이런 네,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도 일부는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거는 이 제약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정책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뭐 중반까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연준에서도 스탠스를 좀 바꿔서 지금 노동 고용 시장도 좋고 지금 뭐 소매 판매도 양호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경제가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통의 제약바이오주들 제외하면은 대부분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뭐 신약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출시가 되지 않고 연구개발 단계인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금리가 인하됐을 때, 금리가 낮을 때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금리 시제는 바이오주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메이저들이 공략을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대신 이제 코로나 시절처럼 이제 바닥을 칠 때 금리를 뭐 제로 금리까지 내리고 하는 이런 시즌에는 바이오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영향이 좀 제일 크게 뭐 작용하면서 또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바이오주들. 한 차례 뭐 차익 실현 매물도 같이 쏟아져 나오면서 겸사겸사 좀 강하게 밀렸는데 그래도 아침 개장 초보다는 바닥을 잡고 아랫꼬리 달고 좀 많이 좀 회복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부 종목들, 선별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날이 아니겠느냐라고도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가 제약바이오인데 왜냐면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하고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속도 조절되겠네 이런 또 인지를 하면서 네. 약간 투자 주춤하면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되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현재 8%까지 낙폭을 좀 줄이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 특허에 대한 또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 이슈 나오면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의 주 원인이다라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라는 건 초반에 있었는데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실적을 네.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네. 사실 실적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이제 미래 전망에 대해서 가이던스. 네. 이제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AI 섹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항상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뭐 100억 달러의 이런 이득을 얻었다. 그래서 순이익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120달러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도 이 20% 성장, 20% 이상의 성장을 꾸준히 이렇게 나가야지 성장주는 성장주로서의 가치가 있구나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이제 실적 같은 경우가 성장은 하는데 우리는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시장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0% 성장을 꾸준히 이렇게 하는데 시장에서는 30%를 원하는 거죠. 혹은 나는 20% 뭐 그리고 25%, 30% 꾸준히 올라갔는데 이제 그 다음 분기에는 이제 25% 정도로 해서 성장은 충분히 좋긴 한데 기존 분기만큼의 이런 성장만큼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뭐 기대감에 의한 이런 조금 실망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엇갈리는 판단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장주가 끝나느냐, 그래서 완숙기로 접어드느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AI가 만약에 내년에 성장이 지체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최근에 우리 SK하이닉스 이제 세미나 컨퍼런스 하면서 젠스당이 와서 이 내년에 HBM4를 6개월 앞당겨서 이제 우리한테 공급해달라라는 얘기 다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6개월이나 일찍 더 고부가 가치의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 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기존 상품에다가 고부가 가치 상품을 또 일찍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완숙기 얘기하는 건 좀 시기상조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뭐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네. 뭐 아직은 멀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완숙기에 뭐 거의 접어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전력기기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전력난이 심화될 것이다. 앞으로 더더욱 심화되니까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서 전력을 계속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사들이고 하는 투자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완숙기 접어들 것 같으면은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계속 투자할 정도까지는 그런 필요성은 못 느낄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지금 실생활에 AI를 일부는 접목하고 있고 뭐 챗 GTP라든지 일부 AI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스마트폰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메신저 같은 경우도 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마트폰 이거 이상하다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갑 넘으신 분들도 그리고 네. 나이 한 8, 90 되신 분들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세요.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더 익숙해지는 단계가 올 거고 AI가 우리 생활에 이제 막 접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실적은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 한번 보는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그것을 이제 성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눈높이가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4분기 가이던스 매출을 못 맞출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엔비디아의 좀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라는 것 때문에 떨어졌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AI 산업의 성장기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인식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관련주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앞에서 그 사이트를 보여드리면서
대해서 오늘 올랐던 네. 그 주도주, 오늘 시장을 이끌어가는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예,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좀 네. 밝히네요. 예. 어지러우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네, 때는 네. 새벽에는 이제 뭐 미사일을 발사했다, 영국 걸 발사했다, 미국 걸 발사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셨을 거고, 네.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까 푸틴이 또 이제 협상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뭐 했다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협상 의사가 있다 뭐 이런 당선인과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제가 푸틴이랑 뭐 대화를 해본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계속 돌아서 이제 뉴스로 나오게 될 텐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제 그 러시아에서 뭐 핵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건드리면은 우리는 핵 전쟁을 할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런 정도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게 둘 다 휴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시대가 오면은 휴전이 될 거라고 서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동물들도 공작새나 고슴도치 보면은 위협이 있을 때 날개를 펼치거나 가시를 세우는 이런 위협적인 동작을 하죠. 내가 강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두 이제 국가가 전쟁을 벌이면서 러시아의 목적은 땅을 점령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오래 걸린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억울하니까 당연히 회복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서로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 내가 더 세다라는 것을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재건주가 움직이는 거는 뭐 오히려 이상하지 않고 방산주가 좀 쉬는 게 좀 당연한 뭐 이치가 될 수 있는데 방산주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재건주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도 이제 뭐 재건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담당하고 있는 부총리가 우리나라의 이제 모듈러 주택 기술을 좀 이제 사용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왔었죠. 계속 뭐 내비쳤던 일인데 2년이 넘다 보니까 전쟁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잊고 있다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만 생각날 수 있는데 모듈러 쪽은 뭐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범양건영이나 뭐 SY 스틸렉 그리고 뭐 금강공업 등등 해서 이런 기업들 뭐 자연스럽게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부토건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 네. 사실 제가 워낙 뭐 이슈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뭐 제가 좀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시장에 뭐 수급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뭐 단기 정말 짧은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서 재건 관련주는 저는 이 정도로 해서 꾸준하게 이제 뭐 가능성 있는 부분만 보시면 되고 뭐 이 외에는 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기계업종인데 미국에서 이제 주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공급하는 캐터필러에 공급하는 뭐 진성 TEC부터 시작해서 이런 뭐 종목들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투심은 살아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를 거니 기계가 조금 더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양쪽 다 살아 있다고 보는데 예. 일단 재건 쪽 할 때마다 이제 네. 모듈러가 먼저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모듈러가, 예. 중간 중간에 쉬는 타이밍에 이제 또 기계가 또 올라오고 순환매식으로 올라가지 왔다 않을까 갔다 할 싶습니다. 것 같아요. 네, 예. 같이 좋아지는 섹터가 예.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추가 상승에 대한 고리들 잘 좀 당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서 머미 무브가 이제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코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코인 네. 사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주식 사야 된다가 고점인 것 같듯이 맞습니다. 그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트럼프 정부가 또 이 가상화폐 전단팀을 신설한다고 해서 네. 이건 정책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럼 들어가 볼까? 라는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 같아요, 현재.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트럼프는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이제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상식 네. 맞습니다. 상식을 조금 파괴하는 네.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지금도 뭐 전담팀 뭐 보좌관을 이제 뭐 신설해가지고 뭐 임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관련 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비트코인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굳이 코인 관련주가 아니라 코인을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인을 네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낫지 네. 않나 싶고요. 그리고
굳이 지금 코인을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물음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방금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랑 좀 다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워낙 또 이제 뭐 감정 기복처럼 이제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과거에 트위터였던 X로 이제 정책을 펼치고 이제 본인의 생각을 피력하고 하다 보니까 뭐 정책이 발현이 되던 안 되던 굉장히 뭐 널뛰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이슈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이런 불확실성이 좀 큰 쪽은 선호하진 않지만 내가 정말로 코인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뭐 컴투스 홀딩스 아침부터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우리 기술 투자는 위지트 같은 경우 올라오고 있고 뭐 이제 뭐 하나투자증권이나 이런 쪽이 계속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는데 뭐 이런 관련주보다는 직접 투자가 낫지 않나 싶고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으면 미리 들어가야지 항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는 구간 노리고 있는 네. 타이밍에 한번 또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의 바이오처럼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더 올라가도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게 다 비슷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 비슷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마음을 좀 이입해서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이슈를 한번 보면 좋을지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신가요? 네, 오늘 뭐 간단한 이슈로는 네. 이제 우리 이정재 씨가 이제 경영권 인수를 통해서 이제 분쟁이 좀 있었던 레몽레인. 레몽레인? 그렇죠. 예, 예, 이 예. 레몽레인이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예, 뭐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지. 예. 이정재 씨 회사가 이제 네. 경영권을 인수하다 보니까 또 네. 이제 자본도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아티스트 컴퍼니 아니겠습니까? 아티스트 스튜디오로 이제 사명을 변경한다라고 합니다. 좀 입맛에 맞게 바꾸는 거네요. 네, 예, 그리고 예, 연관성을 지어주면은 이제 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제 오징어 게임 2 이제 아 맞다. 예, 예. 넷플릭스에서 이제 또 방영이 되고 하면은 예. 그때 또 같이 함께 또 이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기대감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명이 이렇게 비슷해진다라고 하면 더더욱 여러분들 괜히 친근감 느껴지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레몽레인의 사명 변경 소식에서 이런 부분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모회사가 위지익 스튜디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컴투스 그룹에 소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쪽이 같이 위지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특수효과 쪽도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함께 보시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숙하게 이름을 상호로 변경했다라는 부분 뭐 간단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엔비디아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네, 네. 우리나라 반도체주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이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돌아왔나요? 네, 저는 어제도 제가 방송 이제 네, 출연을 네.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저는 SK 하이닉스를 지금은 넣고 싶습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럴 예. 정도로 저는 지금 이 정도까지 밀어내렸다라고 하면은 좀 과도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뭐 심리를 좀 자극하고 하는 투매를 이끌어내고 하는 이런 과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도 네. 지금은 좀 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AI 시대는 뭐 당분간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가 기회다라고 바이오주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주도 지금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이닉스도 실적 잘 나왔고 TSMC도 잘 나왔고 전체적으로 AI 쪽으로 이제 선방하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급도 이제 계속 당겨지면서 더욱더 이제 실적 모멘텀에 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뭐 관련주들 저는 뭐 작은 종목으로는 뭐 테크윈부터 시작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이런 종목들 다 같이 보시면서 취향에 맞는 종목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국력이죠.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서 잘 하려고 투자도 하는 거고 어찌됐든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종목들 잘 저기도 추려서 알려드릴 거고요. 네. 오늘장 시장을 이기는 공략주 뭐가 네. 있을까요? 자, 오늘의 공략주. 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시간을 제일 기다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또 찍어주십시오. 오늘 네.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심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의료 AI 관련주 중에 뷰노를 오늘 선택을 최근 했는데요. 튀었거든요. 네. 예. 뷰노. 예. 네, 뷰노가 지금 FDA에서 지금 계속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루닉과 함께 뭐 양대 산맥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뷰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의료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이 안 됐는데 이제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가능성 높은 게 뷰노랑 루닛이다. 누가 먼저 되느냐 차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뷰노 같은 경우는 빠르면 올해 내년 상반기 정도가 좀 늦으면은 흑자 전환 될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다가도 FDA 승인권 나오고 이제 흉부 엑스레이 AI 솔루션이죠. 발생하고 나서 급등, 그리고 나서 최근 3일간 쉬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뭐 25,500원 이하 구간 정도라고 하면은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해 볼 만한 그동안 처음에 못 잡아서 아쉬웠던 분들 있으시죠? 나는 바닥권에서 샀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땐 지금도 지하예요. 아직도 바닥보다 더 뚫고 내려와서 지하라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급등하고 나서 최근에 조정받은 눌림목 받은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살아있고 수급이 살아있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뷰노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이 전혀 실망할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바이오주 영향 같이 받으면서 이제 함께 밀렸을 이 타이밍이 제가 아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말씀드릴 때 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말씀을 이제 흘려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미리미리 드렸던 거니까 여러분도 저랑 이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공포를 매수해라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런 좀 여러분들이 좀 무서워하는 구간, 이런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잡는 구간이 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로, 내려가는 종목은 한 번에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 양이 있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서 한 3번에서 5번, 많게는 10번까지 분할해서 천천히 매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 좋은 이슈들이 여러분의 이제 수익까지 함께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이 종목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너무 예쁘게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기 좀 쉽게 선을 하나 그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25,000원 구간 정도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엔 3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3만 원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받던 구간이고 3만 원 돌파한 이후에는 지지력 테스트를 받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3만 원은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구간을 1차 목표치로 보시고요.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한번 비중 줄이면서 2번, 3번 건드리면 넘어갈 거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넘어갈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밴드의 공략이나 이런 부분은 실시간으로 다 올려드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5,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5,000원, 그 다음 4만 원 이렇게 수급과 이제 모양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슈 이런 부분을 같이 보면 되는데 사실 이슈는 이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슈보다는 수급만 보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물량이 빠져나가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런 눌림목에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3% 약세고 현재 7%또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매수 기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뷰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덕분에 오늘 안정적으로 좀 한 것 같고요. 네. 다음에도 또 내일도 전략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 중 하나인 HB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줄임말입니다. CPU나 GPU가 연산을 담당하는 공장, 메모리를 일종의 데이터 창고라고 한다면 대역폭은 창고로 들어오는 도로의 너비입니다. 도로가 넓다면 한 번에 지나다닐 수 있는 자동차 수가 많겠죠? 대역폭이 넓을수록 더 빨리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HBM은 넓은 대역폭을 가진 메모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HBM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메모리는 평평하게 배치되는 반면 HBM은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메모리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HBM은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매우 가깝게 배치해 데이터 전송 거리를 줄이기 때문에 전력 효율 또한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 HBM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대표적으로는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에 많이 쓰입니다. 최근 AI 시장이 커지면서 빠른 연산을 위한 HBM 메모리 반도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AI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엄청난 데이터의 처리와 저장이 가능한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활용될 HBM 기대되시죠? 지금까지 HBM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더 쉽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This will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and bring thousands of factories back to America and back. We will charge them 100 or 200%, 2,000% tariff. They're not going to sell one car into the United States.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자, 이데일리 인사이트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인사이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중국 시장 어떻게 개장을 했는지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어제 중국 시장이 11월 LPR 금리를 동결했죠. 이러면서 어제는 장 출발할 때는 하락했다가 막판에는 결국에 홍콩 항생지수나 중국 상해지수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을 보면 어제 상승을 좀 반납하네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약보합권 0.15%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상승폭이 꽤나 나왔는데 오늘은 0.3% 가까이 조금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어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토해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닥 쪽에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조금 시장의 분위기,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낙폭이 꽤 크게 나오네. 0.8% 가까이 하락세로 출발을 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한 단계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좀 바뀔 수 있을지, 개선될 수 있을지, 트럼프 2.0 시대에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할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기자님. 자, 이제 저희가 그전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네. 트럼프가 당선인이 아니었을 때고 이제는 선거가 네. 끝이 나서 트럼프 당선인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를 하게 그렇죠. 되는데 자, 트럼프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8년 전에 저희가 경험을 그렇죠. 해봤는데도 또다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온 트럼프 2.0 시대, 전반적인 산업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산업계 변화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것 때문에 좀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트럼프가 과연 재집권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예.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분석들이 이미 나왔죠. 그쵸. 이미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냥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영어 단어 중에 이제 오센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약간 뭔가 이렇게 순정의 그런 순수한 뭔가의 본질에 다가가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어떤 순정의 미국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미국인들의 열망이 트럼프한테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1년 반, 2년, 한 3년 좀 넘게 이제 특파원 생활을 미국에서 뉴욕에서 했었었는데 그때 저도 저희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제 학교를 가면은 거기 저는 좀 놀랐던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메리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미국이 물론 역사가 짧지만
그 진짜 정말 그 미국인인 그런 사람이 미국인. 거의 네. 없었고요. 그러니까 대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 뭐 저희 같은 한국 아니면 뭐 한국, 유대인 뭐 그렇죠. 이탈리아 뭐 이집트 중국 일본 뭐 엄청 이렇게 사실은 미국이라기보다 약간 세계를 축약해 놓은 느낌. 그래서 그렇죠. 뉴욕이나 LA 동부 서부 이런 데는 그래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뭐 뉴욕주 쪽 북쪽으로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중부 평원 가운 텍사스 쪽이나 이런 그쪽은 쪽으로. 텍사스 남부로 내려간다든가 네.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런 그 미국적인 가치를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런 데를 중심으로 공화당이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사실은 뭐 그러니까 뭐 마가라든가 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런 말도 있고 뭐 아메리칸 퍼스트란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미국의 그러니까 외국인들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막 하고 있지만 순수한 어떤 미국의 가치를 세우자.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산업계랑도 이어가 보면은 네.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기업의 국적을 따지는 게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그렇죠. 보는데 예. 또 어떻게 보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기업의 국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TSMC는 대만 기업이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로 한다면 뭐 인텔, 마이크론 같은 데가 있겠고, 퀄컴도 마찬가지고요. 뭐 애플, 뭐 이런 데 있겠죠. 그런 곳들은 아마 그 전보다 좀 혜택을 좀 받을 여지가 좀 있다. 그에 반해 외국 기업들은 아무리 그 지역에 뭐 일자리를 투자를 늘리고, 한다든지. 예, 그 GDP를 늘리고 해서 지역을 잘 살게 한다 그래도 그 전보다는 조금 인센티브를 덜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일단 그 정도로 지금 개괄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아메리카 퍼스트는 뭐 트럼프 당선인이 늘 외치던 이야기인데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이제 아메리카 온리로밖에 더 심해질 거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어쨌든 미국 기업을 우선해주고 더 지원해주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또 문제인 게 8년 전에는 트럼프만 왔습니다. 네, 트럼프만 왔는데 이번 그렇죠. 선거에서는 트럼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일론 머스크까지 같이 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요즘에 뭐 미국에서도 내부에서 말이 많다던데 일론 머스크가 이 정도까지 뭔가 결정하고 개입해도 괜찮은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트럼프에게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고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도 여기서 뭔가 얻으려는 게 있는 것 같고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산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미국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정말 미국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빅테크라고 보거든요. 지금 물론 애플이 지금 그 시총 1위로 있지만 가장 미국적인 빅테크, 그러니까 가장 미국적인 기술 기업인은 누구냐면 저는 머스크라고 봅니다. 네네. 이미 뭐 브로맨스 뭐 이런 거는 보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겠고. 트럼프 2기의 산업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니까 일단 머스크랑 트럼프가 쭉 4년 내내 갈지 안 갈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쵸. 아직은. 그래도 최소 2, 3년을 간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머스크 밀어주기로 산업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전기차, 자율주행차, 우주선, 뭐 휴머노이드 로봇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쵸. 이 사업들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오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서 밀어줄 수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될 게 사실은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업계가 특히 대미 흑자가 크고 그렇죠. 그게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그 전부터 나왔는데 네네. 그것도 그거지만 머스크가 전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와 같이 붙어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배터리 사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배터리 사업도 한국 기업들이 주력으로 하는 분야인데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좀 난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자동차, 뭐 반도체, 2차 전지 다 있지만 자동차부터 좀 보면 뭐 자동차도 뭐 수입 관세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테슬라를 미국에서 점유율을 더 높이려고 현대 기아차나 뭐 외국 기업들에게 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괜찮을까요? 지금
아직 예측은 어렵고 이제 정책들이 하나하나 나와봐야겠지만 사실은 가장 우려되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요. 자동차부터 모든 게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을 정도로 이미 지금 로이터 통신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IRA에 따른 그러니까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 공제 그 혜택이 있는데 네네. 그걸 폐지할 폐지하겠다. 것이다라고 로이터 통신이나 보도를 해버렸죠. 네. 그 보도가 이미 나오기 전부터 뭐 외국계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그 전에 대관 관계자들 특히 해외 기업들 이쪽 분들은 이미 이 7,500불은 어떻게든 줄이는 쪽으로 손을 볼 것이다 이런 말들이 이미 뭐 그쵸. 예상하고 있죠. 타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캐즘이라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요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트럼프 쇼크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복합 위기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좀 자동차 업계에는 좀 불가피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트럼프의 머스크 밀어주기에 가장 직접적인 건 자동차인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사업이 전기차 사업이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그쵸.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보조금의 필요성이 낮죠. 지금 그러니까 저기 현대차 그룹 자체가 미국 북미 사업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쵸. 특히 전기차 2위 사업자에 지금 올라 있고 이미 그래서 요거를 발판으로 해서 지금 뭐 가장 큰 회사는 뭐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발판으로 해서 정말 이제 좀 도요타에 도전해보는 그쵸. 그런 식의 입지를 구축해가겠다고 지금 선언을 이미 그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세액 공제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경우에는 뭐 미국 판매는 좀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고관세에 대한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 제가 한국 무역협회 숫자를 좀 살펴보니까 네네. 작년에 한국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 403억 달러로 전체의 거의 35%에 가깝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자동차 관세가 만약에 무거워지면은 당연히 수출은 어려워지는 그쵸. 그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좀 난관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러면은 어쨌든 트럼프 정권에서 일론 머스크가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 테슬라는 어쨌든 뭐 그런 관세나 이런 거에서 일단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저가 모델도 어쨌든 계속 출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 가격도 낮추면서.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이 뭔가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뭐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뭔가 대비책 준비들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네, 이 있나요? 현대차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인사죠. 이 올해 인사 확 당겼거든요. 네, 그렇죠. 참 보면 현대차가 개인적으로 참 보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빨라졌어요, 굉장히. 예, 이 한국 그 대기업 CEO 특히 현대차면 뭐 거의 삼성, 현대차 이런 수준이니까 그쵸. 그런데 CEO의 그 외국인 호세 무뇨스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건 그분을 역사적인 앉힐 일입니다. 정도면은 굉장한 결단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또 앉혀보면 일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결단인데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이 관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미국 정말 이분 외교통이죠. 나이도 많으신 게 성김 사장 정말 네, 그쵸. 베테랑인 이분을 그러니까 대관을 총괄하시는 그러니까 PR까지 하시는 이런 분으로 영입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트럼프와는 좀 다르게 이 현대차 이번 인사 시기의 내용은 한국 대기업들이 좀 참고해볼 만한 사례가 될 것 네. 같고 일단 문호수 사장 같은 경우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몇 번 만났는데 아. 거기 이제 기자간담회 같은 나오면 얘기도 하고 해봤는데 네네. 일단 이분은 지금 LA에 계셨던 분인데 한국 헤드쿼터 여기 HQ에서 일을 주로 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그렇죠. CEO니까 당연히 뭐 조지아나 워싱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성김 사장 같은 경우는 PR과 대관 총괄할 텐데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그 워싱턴의 대관 쪽에 좀 더 특화한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나 이런 쪽에 대관 그렇죠. 업무를, 이 정보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년 현대차 그룹이 지금 올해 또 세대 실적 내고 장사 잘하고 있잖아요. 내년 현대차 그룹이 그런 흐름을 이어갈지 못할지는 이 두 분한테 좀 달려 있는 게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조정이 좀 불가피하죠.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주에다가 120달러, 그쵸. 억 달러 이상 공장 좀 크게 공장 투자했죠. 투자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다 전기차 보고 들어간 건데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차 생산 비중을 좀 높이면서 이 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 3분의 1에서 절반가량 정도는 하이브리드 이 차량을 이 조지아주 공장에서 좀 생산하는 그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현대차 그룹이 뭐 그때 깜짝 빠르게 인사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도 놀랐어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현대차는 빠르게 대응하고 있구나. 네. 정의선 회장이 어쨌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구나. 다른 뭐 삼성이나 대기업들도 SK나 이런 쪽도 참고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럼 어쨌든 현대차는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좀 대응을 발빠르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이제
2차 전지입니다. 예, IRA 이 이야기들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주가도 지금 맞아요. 뭐 사정없이 무너졌고 맞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현대차 자동차는 그래도 현대차가 워낙 장사를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배터리는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쵸. 실적도 안 좋고. 네, 지금 그 AMPC라는 세액공제 IRA 안이 네네. 있는데 그것도 지금 폐지할 것 같습니다. 아. 줄이거나 폐지하거나 어떻게든 간에 할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SK온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 AMPC 보조금 때문에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으로 지금 그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LG 에너지 솔루션만 봐도 그쵸. 올해 3분기 누적으로 지금 영업이익 8천억 정도 했는데 AMPC 보조금이 지금 1조 1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따지면 예, 예. 적자죠 사실은. 그쵸. 그 SK온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냈는데 올해 3분기에 살짝 좀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이 한 608억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것 때문에 가능했고요. 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만약에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어놨기 때문에 네네. 그 현지 생산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한 2026년 정도부터는 이 연간 AMPC 혜택이 거의 한 20조 원 가까이 될 것이다라는 그 추정이 있거든요. 그쵸. 그럴 정도로 이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트럼프가 AMPC 혜택을 이거 뭐지 하고 좀 줄이거나 없애버리면은 이거는 좀 적자로 다 전환되겠죠. 이게 예. 현대차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그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한 단계 더 좀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배터리 업체들은 생존 게임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캐즘도 그대로 지금 직격탄 받고 있고, 이 만약에 이런 트러플 쇼크 이런 거 겹치면은 배터리 업체들은 정말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무너지거나 뭐 재편되거나 몇몇 기업만 살아남거나 이런 분위기가 이미 될 지금 수도 있겠죠. 이미 별로 안 좋은데 네. 좀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쪽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도 봐야 되죠. 반도체도 뭐 칩스법 또 이야기 나옵니다. IRA 다음에 칩스법도 뭐 트럼프가 이거 좋아하지 않는 걸 이것도 확연하게 티를 냈잖아요. 이것도 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미 얘기했죠. 반도체 뭐라 그랬죠? 반도체법 정말 나쁘다.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업에 실질적으로는 저는 국적이 없다 생각하지만 국적을 따질 수도 있다는 말이 이런 해외 기업들 특히 이런 그 미국이 바이든 때 많이 의존했던 이런 네.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타깃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텍사스 공장 지으면서 2030년까지 보조금 한 10조 정도. 잘 아시겠지. 이건 보도가 다 나간 거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저기 IRA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법도 마찬가지고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네네. 제가 뭐 계약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2030년까지 내 투자 진도가 나감에 따라서 이 진도에 맞춰서 보조금을 순차적으로. 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트럼프 이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지금 당연히 바이든 정부하고 사인을 한 거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딱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하다.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이거 네. 왜 여기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론이나 인텔도 줘야 되는데 이거 왜 많이 주지? 퀄컴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버리면은 만약에 이거를 기업 대 기업의 계약이다. 그러면 소송으로 법적 대응으로 가능하죠. 소송으로 가는 거죠. 옛날에 삼성이 애플하고도 몇 년 동안 그쵸, 싸운 그쵸. 전례도 있고 소송으로 가는 건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 특히 지금 트럼프니까 네. 이거는 제가 이 많은 기업분들하고 얘기 많이 해봤지만 그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담이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네. 그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업분들이 보조금 얘기가 나오면은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없다. 그러니까 예의주시라는 말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의 인텔도 별로 안 좋고 뭐 마이크론도 이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가 약간의 그런 바이든 때보다는 좀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놓고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배터리나 전기차와 똑같은 이렇게 얘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TSMC는 지금 뭐 막차 타서 바이든 정부 끝나기 전에 칩스법으로 보조금 뭐 세액공제 혜택 받고 일단은 막차를 탔는데 우리 뭐 삼성전자나 이쪽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일단 여기에 이게 또 다 정책이 다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다 어려운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이걸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현대차처럼 뭔가 대관이나 인사로 풀어나가야 될지 아니면 뭔가 이 정책적인 면을 포트폴리오를 수정하면서 사업을 재편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아직까지는 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으니까 트럼프 취임할 때까지 그냥 넋놓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떤 대책을 기업들이나 우리 산업계나 정부가 취해야 될까요? 일단은 정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워싱턴 대관, 워싱턴 정보전이 지금 굉장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신문에 보도 나갔지만 게리 허파워라는 그 예전에 재무부 차관보 네네네. 출신이고 이쪽이 굉장히 밝은 분이거든요. 국제무역이나. 이분은 지금 그 피터슨 경제연구소라고 이제 거기 PIA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계신데 네. 제가 뭐 미국에 있을 때도 좀 여러 번 물어본 적도 있고 했는데 네네네. 얼마 전에 대한상에 와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뭐 물어보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분이 그냥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워싱턴 게임 잘해야 돼. 워싱턴 게임 잘해야 대관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죄송합니다. 네네. 미국이 원래 산업 정책의 그 화두가 보조금이다. 사실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보조금 많이 주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조업을 키우면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네. 한국 기업들이 강한 산업이 있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주력 산업들이 워싱턴 정보전에서 뒤처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게 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정부 외교력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쵸. 아무래도 기업들만 홀로 뛰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에서 정보전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을 정부가 적극 도와서 특히나 트럼프 1기 때 이를 경험한 외교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이들을 적극 활용하고 지금 대한상해에서 상금 부회장하는 그 박일준 부회장이라는 분도 계신데 뭐 제 실명 거론해서 뭐 괜찮겠지만 네네. 그분도 산자부 차관 출신이고 하는데 크게 우리 1기 때 해본 사람도 있으니까 그쵸.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크게 예측 불가능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그쵸. 기업들을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연결해주고. 그 얼마 전에 이게 대외경제정치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또 1기 때 우리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식의 전략을 또 잘하다 보니까 그 전에 한국의 좀 우호적인 이미지를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대관 이제 의회 담당자들 행정부를 좀 만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실력자들을 만나면서 한국이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그러게 미국도 도움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이게 휴민트 정보 싸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해결책이 굉장히 중요하네. 뭐 이러면서 뭐 요즘에도 재계에서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는 김승현 회장이 직접 나오셨죠. 네, 직접 이제 일선으로 나왔고 뭐 정영진 신세계 회장도 뭐 이 트럼프 아들이랑 트럼프 주니어랑 친구분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휴민트 싸움이 굉장히 펼쳐지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도 뭐 이런 산업계를 위해서 이런 정책이나 관계 형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도 한번 어필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정남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었을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생명보험사들 간의 전의 전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지출이요, 최근 2년간 8조 원이나 늘어났죠. 하나생명이나 삼성생명 등 덩치 큰 대형 생보사들이 경쟁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한화생명은 2년 새 사업비 지출을 가장 크게 늘렸습니다. 올해 8월에 2조 한 2,700억 원 이상 썼는데요. 2년 전의 사업비는 8,1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생보사들은 새로운 회계 기준 도입으로 신계약 유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 배당 여력 감소도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험주는 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꾸준한 배당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배당주입니다. 금융당국도 사실 보험사들의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한 출혈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사실 국내 생보사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어려운 영업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해서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이 국내 보험사 중에 처음으로 미국 증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생보사들이 벌이고 있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지혜 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조선의 국무다. 트럼프의 입기름이 불붙인 조선주의 불꽃입니다. 자, 지금 뭐 조선주의 흐름이 괜찮은데요. 이게 조선주의 최정점을 갔던 그 시점까지 갈런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최근에 그 롯데그룹의 어떤 지라시에서 시작된 그런 유동성 위기설도 있었고요. 거기서도 보면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그 롯데그룹의 어떤 적자나는 그 동생, 형, 언니, 오빠 회사들을 먹여 살리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회사였는데 그 롯데케미칼이 지금 중국의 어떤 저렴한 그 화학 제품들의 그 등살에 못 이겨서 굉장히 하락세를 겪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위기가 시작됐다는 어떤 그 논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클리컬 업종의 대표적인 업종이죠. 화학 업종이.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이 정점을 갔던 그 시점이라던가 바로 우리가 차화정 시대죠. 차화정 시대를 겪어보신 분도 있고 안 겪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땐 차화정이라고 해서 자동차 화학 정유 그것만 정말 미친 듯이 갔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만 미친 듯이 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시클리컬 업종의 그 시세가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화학정유주가 차화정 시절의 그 고점 그리고 조선주가 조선업이 정말 호황을 일으켜서 울산 경제가 들썩였던 그 시점까지 갈 수 있을런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화학정유주는 지금 완전히 처져 있고요. 그 스타트도 끊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점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롯데케미칼은 지금 한없이 밑으로 드릴을 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선주는 밑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조선업의 호황일 때까지 갈 수 있을런가에 대해서 논의할 수는 있는 상황이죠. 논의는 그게 맞던 틀린더 간에 그렇죠. 근데 지금 화학정유는 논의를 할 수조차 없어요. 그게 뭐 바닥에서 무슨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 뭐 분위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술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이제 논의를 하겠죠.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논의는 해본다. 그래서 내가 조선의 국모다. 더 이상 찾아다닐 필요 없다. 내가 바로 조선의 국모다.
뭐 이런 그 우스갯소리도 많이 있는데 조선과 그 조선, 옛날에 우리나라 그 조선이라는 국가의 이름이 동음 이의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의 공모라고 불리시는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도 계시죠. 우리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셨고요. 자, 조선 2024년도 2월달 하이투자증권의 그 자료인데 여기서 볼만할 포인트가 있어서 일단 뭐 클락슨 성과지수라고 클락슨이라는 영국의 기관에서 내놓는 조선 지수들이 있는데 이 신조선가지수를 아까 계속 말했던 대로 뭐 조선업이 최고 호황을 보였을 때 그 당시에 신조선가랑 지금이랑 대비하여 지금이 어느 정도니까 이 정도는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일단 가장 어떤 첫 번째 다 접근이거든요, 대부분에. 그래서 일단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조선업 시황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수다. 이게 조선해운업의 리서치 기관인 클락슨이 매주 발표하는 신조선가 지수입니다. 매주 발표하기 때문에 그 조선의 시황이란 게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수십 년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매주 변동이 그렇게 심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주의 변동이 심하진 않습니다. 그럼 매주의 변동을 촘촘히 모아서 선으로 그렸을 때 이제 장기적인 흐름이 보이게 되겠죠. 1988년 1월의 성과지수를 100으로 기준합니다. 2024년도 2월 2일 날 181.3이죠. 1996년부터 지금 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바로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정점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2008년 9월. 2008년이면 지금 거의 20년이네요. 28년으로 치면, 그렇죠? 거의 20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선업은 아직도 그 정점까지 가기에는 한참 부족했었다. 이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때가 되었다. 2008년 9월에 191.6, 거의 200 가까이를 찍었는데요. 현재는 181.3 2월달 기준으로 하면 최고점에서 94.6, 상당폭 많이 올라왔습니다. 클락슨 선가지수는요. 근데 이거 가지고 다 된다면은 그럼 뭐하러 다른 분석을 하고 앉아 있겠어요. 그냥 클락슨 성과지수만 맨날 해가지고 클락슨 성과지수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은 그냥 다 베팅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베팅해서 지금 조선주 가지고 이제 조금 빛을 봤지. 지금까지 미리 갖고 있었다면은 클락슨 신조선가가 오른 것만큼 주식 수익은 안 났단 말이죠, 종목에서. 그럼 다른 요소가 또 있다는 것이죠. 클락슨 신조선가를 산출하는 정확한 산식을 지금 클락슨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렇게 뽑았을 것이다라고 유추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1등급 조선소의 주요 선종이 있죠. LNG선이나 LPG선, 탱커, 벌커, 컨테이너 등의 수주 선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클락슨이, 그러니까 클락슨이 리서치 기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선박 브로커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개인이 클락슨으로 추정돼서 클락슨이 추정한 추정 성과를 반영합니다. 계약이 없을 때는요. 계약이 없을 때 추정 성과를 반영할 때는 일반 사양을 기준으로 하고 스크러버, 요즘에 이제 뭐 워낙에 국제 해사기구에서 이산화 황이라던가 이런 거 오염물질 내지 말라 해가지고 스크러버라고 그런 긁어내는 그 장치를 장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 장착하면 배값이 비싸지거든요. 그거라던가 에너지 세이빙 테크놀로지, EST 이런 것들을 장착한 거는 배제하고 순수하게 일반 선종 사양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컨비니셔널 추진선 기준인데 이중연료 엔진이 대세가 된 일부 선종에 대해서는 DF 추진선이 기준이 됩니다. 뭐냐면 컨테이너선이나 LPG선은 최근에 듀얼 엔진, 이중연료 엔진을 탑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순수 LNG나 암모니아선으로 가기에는 비싸기 때문에 이중연료로 하면은 그것보다는 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먼 바다, 남의 나라에 해를 안 치는 먼 바다에 가서는 벙커CU 쓰면서 좀 오염물질을 뽑아내고 남의 나라 연안 갔을 때는 이제 우리 연안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선박이 LA 연안에 와가지고 그 벙커CU 쏘면서 막 내뿜으면은 LA 연안 더럽혀지니까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깨끗한 기름 쓰고 그래서 이제 이중연료 엔진이 주로 컨테이너선, LPG선, LNG선에 장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선박에 대해서는
DF, 듀얼 엔진 추진선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성가 상승세가 둔화가 됐고요. 최근에 오르는 거는 LPG나 암모니아 선박 정도만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클락슨 성가지수가 뭐 모든 걸 대변하는 것은 아니나 클락슨 성가지수가 상승을 하는 게 어떤 조선업의 상승을 논하는데 선결 조건인데 그 상승세가 일단 둔화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상승세랑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수주 잔고라고 합니다. 수주 잔고가 가장 큰 요인이다. 선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조선사의 수주 잔고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 수주 잔고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클락슨 신조선가가 앞으로 조금 하락할 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조선은 발주가 들어오고 수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배를 만드는데 뚝딱 만들어서 바로 한 달 뒤에 주는 게 아니라 3년 뒤에, 그리고 대부분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꼬리가 두껍습니다. 배를 많이 만들어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수익의 인식이 3년 뒤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지금 성과가 상승해왔다. 그래서 지금 당장 클락슨 신조선가가 수주잔고가 떨어져서 신조선가가 떨어지더라도 그거는 3년 뒤에 지금 만들어서 3년 뒤에 납품하는 배부터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3년 동안 상승해서 앞으로의 3년은 실적은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실적 가지고 또 오르지는 않아요. 실적이 좋아도 오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일단 선결 조건이란 것이죠. 실적은 3년 동안 좋을 확률이 높으니 3년은 즐길 시간이다. 이렇게 결론이 귀결되고 있어요. 자, 뒤에 그래프를 봅시다. 이 내용이 어차피 그래프에 다 있습니다. 자, 신조선가 지수가 일단 상승률이 주춤해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2024년도 1월 넘어가면서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죠. 물론 이 가파르게 상승한 거에는 이 조건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지금 일반 사양이 기준이라고 했고 여기서 이 지금 선박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 선박의 기준이 바뀌면서 비싼 선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오른 어떤 시각의 착오가 있지만 어쨌든 상승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상승률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선종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급격하게 각도가 올라가는 거고 각도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상향하는 이 지금 흐름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수주 잔고라고 했는데 한국하고 중국이 수주 잔고가 다 지금 처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수주 잔고가 확 처졌고요. 중국은 수주 잔고가 처지진 않았지만 수주 잔고가 올라가는 속도의 세기가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신조선 발주, 새로운 조선 배의 발주도 지금 양이 떨어지고 있죠. 전 세계에 어차피 해봐야 중국, 한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막대 그래프를 더하면 거의 전 세계가 됩니다. 그냥 회색만 보더라도 떨어지고 있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가파르기가 바뀐 거는 이것 때문에 바뀐 겁니다. 지금 이 컨비니어셜 요거를 중심으로 하다가 LNG 듀얼 엔진이라던가 지금 메탄올 듀얼 엔진 요 선박을 기준으로 성과를 매기게 되면서 가파르기가 올라갔을 뿐이지 그건 착시 효과라는 거예요. 급격히 뭐가 신조성과가 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2000년도부터 25년간의 흐름입니다. 대략 수주 잔고랑 신조선가는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죠. 이 막대 그래프가 수주 잔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텀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지금 쌓았는데 수주 잔고를 전 세계가 쌓은 거에 비해서 지금 신조선가랑 지금 차이가 벌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클락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운임지수입니다. 지금 운임지수랑도 괴리가 심화되고 있거든요. 운임이 지금 확 떨어졌죠. 운임이 확 떨어졌는데 지금 얘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수주잔고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신조선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운임지수도 떨어지고 있는데 신조선가도 아직도 올라가고 있고요. 금리랑도 보통 동행을 하는데 금리도 떨어졌는데 지금 신조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동행을 했다 이거죠. 동행을 했으니 지금 수주잔고 떨어지고 운임지수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졌으니 신조선가가 지금 버티고 있지만 이것도 곧 꺾일 거라는 거죠.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조성과가 뭐 2008년에 최정점으로 가기에는 지금 이 증권사에서는 크게 보고 있지 않다, 확률을. 그리고 우리나라 수주잔고가 이 신조성과를 반영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누가 더 동행하고 있나요, 지금은? 중국의 수주잔고. 2021년 이후에는 중국 수주잔고랑 동조하는 모습이 강해졌습니다. 한국 수주잔고랑 동조하는 모습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수주잔고의 저기도 가파르기도 느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전 세계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가가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뭐 베리라지 크루드 캐리어부터 컨테이너선, LNG선, LPG선까지 선가 상승이 시작된 게 2021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1년이니까 3년 뒤에 실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올해 2024년부터 실적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조성과가 지금 떨어진다고 한들 그거는 3년 뒤에 얘기고 지금 3년 동안 오른 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오른 건데 앞으로 실적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원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런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3년간 좋을 테니 그게 지금 조선업의 어떤 상승을 논해볼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3년 동안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3사를 따로 나눠서 나왔고요.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이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주 잔고가 쌓이는 게 지금 느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현대중공업은 96.2까지 채웠고요. 2007년 8년도 아까 고점 대비해서 96.2까지 HD 현대중공업은 수주를 채웠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하면 좀 떨어지긴 합니다. 하나오션은 78.3 채웠고요. 현대미포는 72.4 채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2008년 고점에 많이 채웠죠. 자, 그래서 어쨌든 3년간 실적은 좋다고 예상됐으니 조선기자재에 대해서 한번 이거 그림을 해놓은 게 메리츠증권께 있는데요.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관은 동방성기, 크레인, 오리엔탈전공, 상상인 인더스트리, 조명, 대양전기공업, 선실은 세진중공업, 오리엔탈전공, 해상통신연비의 삼영-ENC, 피팅은 조광 IRA, 토해광 성공밴드 하이로콜의 DK락이 있고요. 엔진 한국조선해양, HSD 엔진, STX 엔진. 물론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엔진 부품의 태용 인하전공, 삼영엠텍 대창솔루션 있고요. LNG 탱크 본행제의 한국카본 동성하이텍, LPG LNG 탱크의 세진중공업이 있고요.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한라 IMS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기잔재별로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거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8년 고점까지 조선주가 갈 수 있을런지는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조건이 합쳐져 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선결 조건이 하나둘씩 체결되고 있다. 일단 3년간 실적은 좋을 것이니 조선 기자재 밸류체인을 확보해서 미리 공부해보는 것이 아주 의미 없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줄 매도평입니다. 조선의 주모여 여기 수익 한 상 내오시오. This is Blackwell. When we were told that Blackwell's ambitions were beyond the limits of physics, 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3분기 그래도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화두가 됐던 블랙엘 AI 가속기이죠. 연내 출하를 이제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워낙 그동안 갑론을박이 심했던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에서는 처음 오시는데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낮고 일단 잘 나왔고 하지만 이제 4분기 매출은 시장 기대치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네. 조금 못 와닿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시간 외에 하락했고 이게 이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엔비디아 볼 때는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너무 기대가 높다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금 뭐 반도체주 중에서 예. 엔비디아만 나홀로 상승?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예. 나머지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사실은 엔비디아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그 반도체주의 어떤 형배를 갖다가 쥐락펴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실적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잘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가이던스 자체도 절대 나쁘지 않아요. 뭐 375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예상을 하니까. 아니, 얼마나 더 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뭐 컨센서스를 갖다가 네. 웃도는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월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귓속말로 주고받는 보통 우리가 휘스퍼 넘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게 보통 한 400억 달러를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한 뭐 그걸 갖다가 반영을 해서 그거보다 약간 못 미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뭐 5%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이런 어떤 좋은 뉴스에 대한 어떤 좋을 때 팔아라. 그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조정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네. 사실 이제 최대 하두는 블랙웰이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발열 이슈가 있어서 사실 그동안 많은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이슈인가라는 건 있었는데 그 서버 협력사들하고 소통이 잘 됐는지 네네. 그들은 이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부터 우리는 예정대로 공급을 할 거야 이렇게 나와서 투자 심리를 네. 좀 진정시키는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젠스왕 CEO가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네네. 또 내비쳤잖아요. 네네네. 믿어도 되는 겁니까 통상 어떻게? 일단 예. 뭐 13,000여 개의 샘플을 갖다가 공급사에 예. 다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엔비디아 그의 어떤 반려 문제를 제일 먼저 이제 보도한 그 탐사 보도 업체라고 얘기하죠. 디 인포메이션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게 사실은 그 엔비디아에 그렇게 좀 긍정적인 어떤 뉴스를 쏟아내는 기관은 아니에요. 우호기관 아니에요. 네, 우호적은 아니죠. 예, 그래 디인포메이션의 어떤 기사를 갖다가 로이터들이 뭐 재생산하면서 사실은 이게 큰 이슈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단 엔비디아 자체의 잘못도 사실은 있기는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올 3월 달에 처음으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여름부터 이걸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늦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맨 처음에 어떤 엔비디아의 어떤 칩 설계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된 거고 네. 결국은 이제 렉 서버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게 되면 제품의 어떤 생산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네. 가령 호퍼 시리즈만 호퍼 100, 호퍼 200이 연속해서 나오는 거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그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그레이스 칩 하나에다가 블랙웰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GB200이라는 그 슈퍼 칩이 36개가 장착이 됩니다. 4개, 서버렉이. 그럼 블랙웰이 72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엄청난 발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서버렉이 지금 이걸 발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공냉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액체 냉각 방식을 쓰는 겁니다. 액침 냉각이 아니라 물에 담그는 게 아니라 액체 냉각을 써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그 신제품의 어떤 출시 시기가 앞당겨지고 제품 라인이 점점 다양해지다 보니까 서버 렉을 갖다가 공급하는 업체들이 그걸 갖다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공급 업체들 뭐 거기는 뭐 델도 있고 HDB 있고 퀀타 뭐 폭스콘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의 주장을 들어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해결이 됐다. 그리고 일단 13,000여 개의 샘플은 공급을 했고 올 11월부터 뭐 1월 달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생산을 해서 사실은 뭐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완벽하게 공급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엔비디아 측의 입장을 들어보게 되면은 일단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다. 예. 뭐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블랙웰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 발열 문제도 있고 설계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는 게
그게 현재 상황에서 객관적인 어떤 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약간 뭔가 시간이 갈수록 그 블랙웰 그게 좀 잘 돼야지 엔비디아의 매출이 늘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네네. 사실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의 기대치는 높긴 하지만 우리 4분기도 자신 있어요 하는 건 블랙웰 전 단계 그러니까 호퍼 네, 그렇죠. 이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네. 예. 그리고 네. 시장에서는 사실 네. 뭐 지금 블랙웰 출시가 지연이 되면은 엔비디아가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칩을 갖다가 대체할 만한 회사 자체가 없다는 게 예. 사실은 호퍼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호퍼를 또. 계속해서 예, 쓸 예. 수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설사 블랙웰이 출시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 그 엔비디아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거의 없다. 예.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어떤 결론을 내놓던 SK 하이닉스도 직접적으로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왜냐하면 맞춤형 HBM을 지금 공급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블랙웰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 AI 5개에 탑재되는 HBM3E 여기 네네. 매출 물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중요하게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렇겠죠. 예, 그거는 뭐 지금 뭐 그 엔비디아를 축으로 한 사실은 삼각축이 완성이 돼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로 연결되는 이 삼각 체제가 굉장히 공고한 것 같고요. 밸류 체인.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그 HM4 같은 경우도 사실은 6개월 앞당겨서 좀 공급을 해달라고 SK 쪽에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둘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예. 지금 젠슨왕 CEO의 입에 굉장히 전 세계의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네. 근데 이 인물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그 소버린 AI를 네네. 강조를 해서 네. 예, 사실 우리나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예,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쉽게. 그러니까 그 AI 주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AI라는 건 인간의 두뇌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AI를 갖다가 학습할 때 현재의 AI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 언어, 미국식으로 훈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두뇌 자체가 미국식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소버린 AI를 갖다 주장하는 이유는 자국 데이터와 자국 문화로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야지만 자국 문화, 역사, 가치관, 제도 등을 갖다가 제대로 반영할 거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그 글로벌 이제 빅테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구글은 검색 엔진을 장악을 했고요. MS 같은 경우에는 운영 체제를 장악을 했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면서는 네. 사실은 이들의 독주 체제가 더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어떤 색깔들을 다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술 종속이 되면서 이들 회사한테.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문화나 가치관, 그다음에 제도들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 안보의 문제도 있겠죠. 그다음에 역사 왜곡이라든지 문화의 어떤 훼손 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버런 AI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에서도 그 젠슨왕 CEO가 그걸 갖다 강조를 했죠. 이미 인도, 대만, 네. 일본, 덴마크 등에서는 소버런 AI 구축을 위해서 자신의 집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주문을 쓰고 있다. 네. 이걸 갖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예.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평론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난 게 이건 제 경험인데요. 네네네. 챗GPT 활용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비문을 고쳐줘 이렇게 했더니 네네네. 아 그거는 그 유학생한테 비문을 고쳐주려는 거랑 비슷한 거다. 아, 예. 차라리 그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문을 네네. 고쳐줘라고 하는 게 더 낫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네네. 약간 일맥상통하죠. 아, 그런 당연히 게. 그렇죠. 그게 네. 사실은 그 기술 종속뿐만 아니라 문화의 종속. 우리의 뇌를 갖다가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뇌로 완전히 의탁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인간의 뇌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면에서 이제 소버린 AI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시장성이 있든 없든. 네. 예. 이걸 확보하는 게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네네,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좀 드릴게요. 차기 미국 상무부 장관이에요. 네. 네, 제가 적어왔어요. 하워드 러튼이라고 해요. 정권 인수팀 공동 위원장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국채
그 거래에서 엄청난 부자가 됐고 네네, 그렇죠. 원래는 공화당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민주당 민주당에서 출신이었죠. 예, 공화당으로 됐고 네. 굉장히 지금은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가 됐고 예. 이 인물이 그 인생 스토리텔링도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이게 그러니까 켄터 피츠제럴드 CEO인데 이게 이제 월가의 투자은행인데 91년부터 CEO를 했으니까 30년 넘게 CEO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비극적인 인생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9.11 테러랑 연결이 된 건데 그 쌍둥이 빌딩에 당시 이제 피츠제럴드 그 사무소가 있었죠. 근데 이제 9.11 테러 당시에 한 658명이 그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전부 다 그쪽에서 사망을 한 겁니다. 그 자신의 기업의 직원들이 그렇죠. 641명이 네, 당시에 한 3,000명 정도가 돌아가셨으니까 아, 5분의 1이. 한 4분의 1 정도가 이 회사 직원이었던 얘기고 바로 동생도 그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본인은 해요. 딸인가 뭐 아들인가 뭐 유치원 데려다 주느냐고 예, 그때 그랬죠. 당시 안 가서 예, 그 예.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인생 스토리를 곰곰이 돌아보면은 이분이 왜 굉장히 보수적이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뭐 상무부 장관이라는 거는 결국은 미국의 어떤 첨단 기술의 어떤 수출에 대한 어떤 규제 아니면 무역 어떤 제도를 갖다가 고치거나 아니면 그걸 갖다 시행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 상무 장관이 되면서 사실은 그 앵커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트럼프랑 거의 뭐 경제정책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는 행보를 보일 수가 있어요. 중국에 대한 어떤 높은 관세, 그다음에 대규모 감세, 거기에 더해서 뭐 그 가상화폐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지극한 우호론자,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뭐 대중국 견제는 더욱 심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보조금도 역시 뭐 지금 뭐 칩스법에 의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들 상무부의 소관인데. 그 보조금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죠. 일부에서는 그래서 뭐 그 칩스법에 의한 보조금이 폐지될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칩스법에 의한 보조금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보게 되면 강하게 움직였다기 보가 되면은 보기보다는 사실은 공화당이 더 강하게 움직여서 반도체법을 갖다가 만든 거거든요. 네. 그 보조금 역시 공화당 측면에서 더 강하게 주장을 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반도체에 들어간 어떤 보조금 정책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그런 보면은 사실 지금 법을 뭐 공약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연방 정부이기도 하고, 네네. 예, 그거를 폐지하면 이 공화당 텃밭에 있는 그 민심 그걸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제 공통된 의견이 네네. 막 엄청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예. 또 생각을 하는데, 네네. 예. 왜 그러냐면은 사실 공화당 보수주의자들 같은 경우 예,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집착에 가까운 어떤 그런 어떤 경향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갖다가 전략적 경쟁자라고 일단 공화당 쪽에서는 완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 공화당, 공기, 미국의 엘리트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국을 막기 위해서 사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동방북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일본, 우리나라 뭐 더 나아가서는 네덜란드라든지 대만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이 동맹국을 갖다가 내팽개치는 자신들의 약속을 뒤집는 정책을 갖다가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 어쨌든 이제 중국 때리기 더 세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겁만 먹지 말고 우리도 반사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를 재빠르고 지혜롭게 좀 그렇죠. 찾았으면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예. 전략 회의도 생기는 것 같고 예, 한국경제원 원장님 최근 이제 모셔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주에 대기업 총수들 모아놓고 그 전략 회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뭐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이용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는 너희들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니들이 그러면 우리는 딴짓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협상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말씀을 안 해도 어린이들 뭐 알아서들 하시길 거더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잘 좀 뚫어야 될 텐데 예. 그런 생각 들고. 예. 근데 평론가님 그 삼성전자 얘기 말이죠. 네. 그 10조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큰 카드입니다. 네네. 지금 상황에서 10조를 투입한다는 것이. 근데 이게 주가만으로 봤을 때 뭐 더 봐야 됩니다. 아직 네네.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약발 달나 뭐 이런 얘기 벌써부터 나오고도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 네. 사실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뭐 호재일 수는 있겠죠. 뭐 엄청난 규모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펀더멘탈의 어떤 개선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해야지만 주가는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은 뭐 지금 그 사회 자체가 자본지배학적 사회에서 지식지배학적 사회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인공지능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 반도체 과거의 반도체는 코모디티 성격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일단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니들 사가라 이런 식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완전히 오토메이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맞춤형이죠. 네. 그 지금 그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결국은 HBM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TSMC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성복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과거에는 이제 소품종 다량 생산이었다면 대량 생산이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런 기후를 갖다가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HBM4에 대한 그거의 어떤 수율이라든지 HBM 시장에서의 어떤 기술적 격차가 있다는 걸 갖다 인정을 하고 그걸 이제 좀 따라잡아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영업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영업력이랑 결국은 이제 그 가령 뭐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로 뭉친 어떤 이런 어떤 편대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그걸 갖다가 뚫을 수 있는 어떤 방안들.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영업 능력이라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면은 주가는 뭐 그의 상황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사실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이냐. 국내 네. 시총 1위 기업이고 그만큼 수많은 위기를 겪고 지금까지 발전한 삼성전자인데 이 같은 위기도 앞으로 뭐 이겨낼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그렇죠. 믿는다는 거. 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네네네.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네. 지금 그러던 와중에 좀 괜찮은 호재가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테슬라가 HBM4 러브콜을 보냈다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내년 하반기에 제품을 출시할 겁니다. 이렇게 출하할 겁니다. 이렇게는 얘기는 했었는데요. 네네네. 예, 어떤 사람들은 기본도 안 되는데 심화를 어떻게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하고 예. 계속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HBM4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기술적인 사양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HBM 뭐 3E 정도까지는 우리가 베이스 로직 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컨트롤러라고 얘기하는데 가령 뭐 CPU에서 이 데이터를 추려와 그러면 도성한 사사 역할처럼 그걸 갖다가 빼와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컨트롤러 역할을 정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HBM4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약간의 연산 기능이 추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겠죠. 훨씬 더. 연산 능력을 갖다 부여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거는 일단 뭐 지금 메모리 회사 만드는 회사에서는 못하는 거고 결국은 원활합급 선단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파운드리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파운드리에서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역량을 일단 있잖아요. 네, 종합반도체 네, 기업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유리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가 그래 너 삼성전자에서 그럼 네가 만들어 파운드리에서 이렇게 해줄지는 의문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비중이 그러니까 전체 그 HBM 시장 중에 58%예요. 24년도에. 그게 내년에는 73%까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 공급망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HBM 선단 시장에서 다른 회사와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TSMC랑 삼성전자가 좀 협력을 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그 HBM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테슬라라는 새로운 강적이 나온 거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HBM 시장이 뒤처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기술 격차를 갖다 극복을 해내서 결국은 테슬라 진영으로 편입이 되든지 뭐 아니면 엔비디아 진영으로도 SK 하이닉스랑 공동으로 진출을 해서 중요한 벤더로 자리를 잡든지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어떤 향후 앞날 이게 이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참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네네. 한때 저기 동지고 동지가 그렇죠. 저게 되고 근데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뭐든지
하나를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제목 너무 잘 지었지만 적과의 예, 동침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예, 예,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따라서 블랙웰 이슈 그리고 삼성전자 전략까지 오늘 여러분께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그 평론가님의 인사이트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한 요즘 상황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트럼프 2기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국내 대기업은 어딜까요? 바로 이 그룹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주의 기운이 모여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한화그룹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10월에 여의도 한강에서 펼쳐졌던 불꽃축제입니다. 한화가 주최하는 매년 행사인데 이번에 정말 어마어마한 폭죽을 터뜨리면서 일각에서는 전쟁 난 거 아니냐. 한화 역시 방산의 대장이다. 화약을 이렇게 터뜨리다니 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들도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자, 방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화가 집중하는 분야는 방산과 조선 그리고 우주항공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한화그룹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정권이 취임하고 나서 우리 시장에서 한화그룹주들의 주가 흐름은 꽤나 좋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이 트럼프 정권이 취임하게 되면 최대 수혜가 되는 업종 그리고 그룹주들이 바로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목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산, 트럼프의 수혜, 방산과 관련된 미국의 국방비 증액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K방산의 지금은 대표주, 대장주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한화 시스템도 역시 방산에 더해서 스페이스X, 우주산업과도 연관이 되면서 역시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을 하고 있는 한화 시스템도 주가가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조선주 말할 것도 없죠. 트럼프가 콕 집은 방산주. 그중에서도 트럼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군 함정의 유지보수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오션도 역시 기대가 크고요. 한화투자증권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하나투자증권도 최근에 주가가 너무나 좋습니다. 두나무의 지분을 5.94% 가지고 있으면서 비트코인과 이 가상화폐 거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한화투자증권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여기 플러스하면 한화엔진까지 함께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러면서 이 미국의 대선 전부터 외국인들은 한화그룹주들을 계속 매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한화그룹 지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른 그룹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작년 말 대비해서 지난주 한 11월 중순 정도까지의 지분율 변화를 보니까요. 삼성그룹은 너무 크니까 삼성전자만 봤을 때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보시는 것처럼 많이 줄었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니까요. LG그룹주들도 작년 연말에는 외국인 비중이 한 20% 정도였는데 지금은 16%대까지 내려왔는데 한화그룹은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만큼이나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25% 가까이 넘어서는 모습인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한화그룹주들
주주들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 그동안은 조금 쉬고 이제 아들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나라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김승현 회장이 복귀했습니다. 이제 5개 회장을 겸임하게 됐는데 주식회사 한화, 하나솔루션, 하나시스템, 하나비전뿐만 아니라 지난 14일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회장까지 다시 일선에 복귀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는 또 하나오션의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2.0 트럼프 2.0의 기회를 놓칠 수 없는 한화. 김 회장이 한미교류협회 초대 의장, 2000년부터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들과의 교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왔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 에드윈 퓰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드윈 퓰러라는 사람이 김승현 회장과 굉장히 40년 동안 막역한 사이인데 이 퓰러 회장이 트럼프의 외교 전문 교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다 퓰러 회장이 또 작년 3월부터 주식회사 한화의 사회이사까지 맡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협력이 굉장히 긴밀해지고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퓰러 회장과 김승현 회장 그리고 한화그룹의 3남과 함께 식사도 하고 친분도 쌓고 이러고 있답니다. 발빠르게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한화, 과연 올해 내년까지 주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은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못 살린 밋밋한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네. 제약바이오주가 지수 하방을 좀 누르고 있습니다. 이번 네. 주는 어찌됐건 좀 리스크를 잘 돌파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오전 저희 마켓나우 1부, 2부로 정리해드렸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